유럽 우주국 최고 천문학자가 무너졌다. 브뤼셀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 모든 위성 데이터를 뒤흔든 단 하나의 좌표로 이어진다. 전 세계 위성 항법 시스템이 평균 20m 이상의 오차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 경주의 한 지점만이 8m 이내의 기적적 정확도를 기록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된 검증 끝에 밝혀진 진실은 전 인류의 과학사에 균열을 일으켰다. 어떻게, 왜, 무엇이 이토록 정확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3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샤 리드입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천문 역사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 우주국 본부,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위성 항법 시스템의 오차 분석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갈릴레오 위성 시스템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일이죠. 매일 반복되는 데이터 분석 작업이었어요. 전 세계 위성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석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보통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와요. 유럽은 평균 22m, 북미는 26m, 아프리카는 30m 정도의 오차를 보이죠. 지형이나 대기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범위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아시아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눈에 띄는 이상치를 발견했거든요. 한국의 특정 좌표에서만 오차가 8m로 나타났어요. 다른 지역보다 3배나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처음엔 시스템 에러라고 생각했어요.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확인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경주라는 도시, 정확히는 첨성대라는 지점이 이상하게 정확한 수치를 보였거든요. 동료 마이클이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엘리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정확해. 마이클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시아 쪽은 보통 오차가 더 큰데 이상하네. 호기심이 생겨서 그 좌표를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라는 곳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문 관측소라고 나와 있더군요. 7세기 건물이 21세기 위성과 무슨 관련이 있지? 정말 이상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한국의 고대 천문 기록들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5세기 조선의 천문 관측 기록 중 일부가 바로 이 첨성대 좌표와 일치했던 거예요. 특히 칠정산이라는 천문서의 계산 결과가 현대 위성 데이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500년 전 천문 기록이 현대 위성 기술과 이런 정확도를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다른 동양 국가들은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오직 한국, 그것도 특정 지점에서만 나타났어요. 상사인 마르틴 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고대 천문 지점과 현대 위성 데이터가 일치해요. 마르틴 박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계산 실수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업무는 뒤로 미루고 한국 관련 자료만 찾아봤어요. 첨성대의 구조, 조선시대 천문학, 칠정산의 내용까지. 알면 알수록 더 신기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천문학이 동양에 있었다니.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1000년도 넘은 건물이 현대 위성 기술과 이런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견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다음 날 아침, 마르틴 박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리드 박사, 어제 보고한 그건 말이에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출장 가세요. 현지에서 직접 조사해 봐야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박사님, 제가 동양 천문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시아 지역 천문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서양 천문학사가 제 전공 분야였으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이 프로젝트 담당자니까. 게다가 데이터 분석은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요. 마르틴 박사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현지 연구진들과 협력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부터 찾아봤어요. 첨성대와 조선시대 천문학에 대한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죠.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칠정산 도판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15세기 달력이라고? 단순한 날짜표가 아니었어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천문 계산식들로 가득했거든요. 태양과 달의 위치, 오행성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역법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이슬람의 회회력과 중국의 수시력을 절묘하게 결합했더라고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지? 당시 조선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창의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 쌍곡선 방정식으로 복잡하게 계산하는 걸 조선에서는 삼각법으로 간단히 해결했더군요. 때로는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도 했고요. 동료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다고 했어요. 엘리샤, 그냥 옛날 달력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어요. 종합적인 시간 관리 시스템이었거든요. 천문학, 수학, 행정학이 모두 결합된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출발 며칠 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첨성대의 건축 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이었어요. 362개의 돌로 만들어졌고 전체 기울기가 27도로 설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7도? 이건 천구의 저기와 같은 각도인데 더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창문의 위치, 내부 구조, 심지어 돌의 배치까지 모든 게 천문학적 계산에 따라 설계됐더라고요. 이건 건축물이 아니라 거대한 천문 기구잖아. 갑자기 한국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을 앞두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세계 천문학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이 나라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 같았어요. 안내 표시는 명확하고 동선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질서정연했고요. 뭔가 다르네. 이런 체계적인 문화에서 정밀한 천문학이 발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주로 가는 기차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들이 기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산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농사도 계산해서 짓는 것 같네. 뭔가 이 나라 전체가 정밀함을 추구하는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첨성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높이 9m의 석조 건물이 제 앞에 우뚝 서 있었거든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이건 예술품이 아니라 정말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362개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음력 한 해의 날짜 수와 같죠. 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각도를 보세요. 27도로 정렬되어 있어요. 27도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천구의 저기와 관련이 있나요? 가이드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우리 은하 중심선과 일치하는 각도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400년 전 신라 사람들이 은하 중심선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창문들을 보세요. 가이드분이 동서방향으로 뚫린 구멍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태양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첨성대를 한 바퀴 돌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장식용 탑이 아니었어요. 정교한 관측 기구였던 거죠. 창문의 위치, 돌의 개수, 전체적인 각도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게 진짜면 대단한 발견이야. 내부 구조도 놀라웠습니다. 아래쪽은 사각형, 위쪽은 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대 동양의 천원지방 사상을 반영한 거라더군요. 하지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관측에 필요한 구조였어요. 미학과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됐구나. 그날 저녁 호텔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첨성대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과학기구였다면 이건 세계 천문학사의 상식을 뒤바꿀 발견이었거든요. 내일 서울에서 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기대됐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 도시의 독특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느꼈어요.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오른쪽에 서고 지하철에서는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하지? 저는 신기했습니다. 교통경찰도 없는데 보행자들이 알아서 신호를 지키고 차들도 정확히 차선을 유지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계처럼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요? 기사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같이 살려면 규칙을 지켜야죠.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질서였죠. 이런 문화에서 정밀한 천문학이 발달했을 수도 있겠구나. 박물관에 도착해서 천문 관련 전시를 봤습니다. 조선시대 천문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혼천의, 간의, 앙부 일구까지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이 모든 걸 500년 전에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설명 패널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천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천문학이 왕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과 직결됐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정밀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용성이 정밀도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날 오후 명동을 걸으며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고궁 옆에 현대식 빌딩이 서 있고 한복 입은 사람과 정장 입은 사람이 함께 걸어 다녔어요.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문화구나. 이런 균형 감각이 조선의 천문학에도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분들이 복원한 칠정산 원본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김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칠정산을 보러요? 네, 유럽에서 본 자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김 박사님이 웃으며 두꺼운 책을 꺼내셨습니다. 칠정산 4편이었어요. 직접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계산표와 도표들로 가득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달력이 아니네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종합시간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천문 계산뿐만 아니라 농사, 조세, 행정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감탄했어요. 여기 보세요. 김 박사님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태양, 달, 오행성의 위치를 모두 계산해서 조선 땅에 맞는 정확한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의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시스템이죠. 복원된 혼천의도 구경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복잡한 구조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했나요? 이 고리들을 돌리면서 천체의 위치를 계산했어요. 일종의 아날로그 컴퓨터였죠.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정밀한 계산이 15세기에 가능했다니. 세종대왕의 의지였어요.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농사도 짓고 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김 박사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학이 권력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도구였던 거네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칠정산의 계산법을 분석했습니다. 정말 정교했어요. 유럽의 같은 시대 천문서와 비교해봐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어요.
이런 수준이었다면 위성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도 당연하겠구나.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연구원에서 특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칠정산의 계산법을 현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거였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김 박사님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해볼만 해요. 계산식이 다 남아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1442년 대구 지역의 동지 일몰 시각을 계산해봤습니다. 칠정산의 공식을 그대로 입력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23분이었거든요. 현대 위성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해보죠. 연구원분이 최신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같은 날, 같은 지역의 일몰 시각이 오후 5시 2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가 2분뿐이었어요. 이게 500년 전 계산이라고요? 다른 날짜들도 계속 확인해봤습니다. 1445년 춘분, 1450년 하지, 1455년 추분까지. 모든 계산이 현대 위성 예측과 3분 이내의 오차를 보였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기적이에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했을까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관측 데이터를 수십 년간 축적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천문학의 정밀한 계산법도 도입했고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식과 월식 예측이었습니다. 칠정산으로 계산한 1448년 일식 시각이 현대 계산과 거의 일치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의 권위가 하늘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천문학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기도 했던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밀한 과학이었거든요. 칠정산은 15세기의 GPS였던 셈이죠. 유럽 우주국에 보고하면 분명 큰 화제가 될 거예요. 마지막 주에 저는 세종대왕의 천문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종 16년에 명나라의 대통령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건 천문학적 독립선언이네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 땅에 맞는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세종대왕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였던 거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을 거예요.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중국 황제의 시간을 거부한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였거든요. 조선이 얼마나 독립적인 나라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결과였습니다. 칠정산이 완성된 후 명나라 사신들조차 조선의 역법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조선 천문학을 인정했던 거네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ESA 본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조선은 동양의 유럽이었습니다. 제 발표를 듣던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그런 수준이었다고? 네, 어떤 면에서는 당시 유럽보다 앞서 있었어요. 마르틴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천문학사를 수정해야 하는 건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네, 조선의 천문학은 세계사에 정당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가 주목할 때가 왔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다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첨성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밤하늘 아래 서 있는 첨성대는 더욱 신비로워 보였어요. 별빛이 362개 돌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서 가족들이 별을 보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별 보면 내일 날씨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랬거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의 말 속에 조선 민족의 DNA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늘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려는 본능 말이에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단순히 점을 치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측정했던 거죠.
첨성대를 한 바퀴 돌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과학 정신이 담긴 걸작이었죠. 362개의 돌 하나하나가 시간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민족은 하늘을 믿지 않았다. 해석했다. 그것이 가장 과학적인 태도였다. 맞아요. 조선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아니라 과학자였던 거예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2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확인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잊혀진 과학 문명이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한 게 아니었어요. 잊혀진 과학 문명을 되살렸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던 거죠. 하늘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던 그 지혜를 백성들과 나누었던 아름다운 문명이었어요. 브리세랭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선의 과학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그들은 별을 믿은 민족이 아니라 별을 측정한 민족이었어요. 과학은 기록이고 조선은 시간 자체를 디자인했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그들의 시간이 다시 위성 위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조선의 하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